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눈을 떴을 때 낯설게 고요한 집 안 공기가 먼저 저를 감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예전 같으면 휴대전화 알람보다 먼저 울리는 회사 단체톡 알림이 있었죠. 오늘 서류 결제 좀 부탁드립니다. 점심은 누구랑 같이 드세요? 그런 자잘한 소음이 당연했는데 그날은 아무도, 정말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식탁 위엔 아내 영희가 놓고 간 메모 한 장이 있었어요. 시장에 다녀올게요. 점심은 데워 먹어요. 볼펜 끝이 눌린 흔적이 유난히 진하게 남아 있었어요. 마치 저를 안심시키려 애쓴 글씨 같았어요. 아니면 불안해하는 걸 들키지 않으려 꾹꾹 눌러 쓴 걸지도요. 어제 저녁 영희가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이제 뭐 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40년을 회계 서류에 파묻혀 살았는데 퇴직 증명서를 들고 나오는 순간 마치 제 존재도 폐기된 것 같았거든요. 혼자 전자레인지에 남은 찌개를 돌리면서 멍하니 창밖을 봤어요. 놀이터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무릎만 한 아이들이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깔깔대더군요. 그때 이상하게도 가슴이 꽉 막혔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을 존재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요즘은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우연히 동네 슈퍼 옆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를 봤어요. 책 읽어주기 봉사자 모집 구립 도서관. 종이가 반쯤 찢겨 있었지만 마지막 줄만 또렷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이들과 따뜻한 시간이라니. 그저 종이 조각이었는데 그 말 한 줄이 당신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지원서를 썼어요. 펜을 잡은 손이 조금 떨렸어요. 혹시 떨어지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들었지만 사실 그보다 다시 누군가에게 불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며칠 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땐 가슴이 뛴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어요. 첫 출근 날 새로 산 줄무늬 셔츠를 입고 도서관에 갔어요. 어린이 열람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동화책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고 동그란 얼굴들이 저를 빤히 올려다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외쳤어요. 할아버지다.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심장이 쿵 하고 울렸어요. 아직 이름은 아니었지만 그 말은 분명히 저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내가 다시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둘째 주 화요일이었어요. 도서관 이야기방 문을 열었더니 말린 귤껍질 같은 햇볕 냄새가 먼저 훅 들어왔어요. 아이들은 이미 둥글게 앉아 있었고 가운데 빈자리에 제가 앉아 작은 숨소리들이 파도처럼 일었어요. 오늘은 어떤 책이에요? 하고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저는 준비해간 이파리 아저씨와 봄비를 펼쳤어요. 첫 문장을 읽자마자 목구멍 안쪽이 조금 떨렸어요. 목소리가 내 힘만으로는 나오지 않는 것처럼요. 그런데 앞줄에 앉은 아이 하나가 제 무릎을 툭 건드리며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목소리 좋았어요. 그 한마디에 숨이 고르게 펴졌어요. 누가 제 등을 살짝 밀어준 기분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이들 표정이 바뀌었어요. 놀랄 땐 눈이 동그랗게, 안쓰러울 땐 입술이 내려가고, 기쁠 땐 손뼉을 척하고 치더라고요. 그 반응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는 문장 끝마다 아주 조금씩 쉬어가며 읽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봄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제 말에 맞춰 세상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같았어요. 책이 끝나고 오늘 느낌을 색깔로 말해볼 사람? 이라고 물었더니 연두색이요. 피색이요. 무지개색이요. 하고 쏟아졌어요. 그 순간 제 가슴도 은은한 연두색으로 꽉 찼어요.
아, 나 아직 괜찮구나 싶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하나, 둘 자기 이름을 적은 도서카드를 들고 와요. 도장을 꾹 찍어 달라고 팔을 쭉 내밀어요. 동그란 도장이 종이에 눌리는 그 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종이 위에 남는 건 잉크뿐이지만 사실은 내가 왔다는 증거를 찍어주는 일이잖아요. 어느 순간 저는 그 도장을 아이들보다 더 기다리게 되었어요. 웃긴 얘기지만 집에 가서도 손가락이 간질간질했어요. 내일 또 찍어야지 하면서요. 봉사 사흘째 되던 날 아내 영희가 도시락을 싸주더라고요. 김치말이 주먹밥이었는데 제가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요. 허리 아프면 중간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좀 하고 와요. 아프다고 안 할 사람 아니잖아요. 툴툴대는 말투였지만 고무줄로 도시락 뚜껑을 고를 때 손끝이 살짝 떨리는 걸 저는 보았어요. 영희도 아는 거였어요. 제가 요즘 살아나고 있다는 걸요. 밥을 먹다가 문득 말했어요. 영희야, 오늘 아이들이 나를 보고 할아버지 하고 뛰어왔어. 그게 참 이상하더라.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심장이 탁 하고 뜨거워졌어. 영희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한동안 보더니 아주 작게 웃더라고요. 그래요. 불려야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날 오후 딸 수진에게서 톡이 왔어요. 아빠, 이번 주 금요일 민호 어린이집 하원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예전 같으면 바쁘다고 넘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말했어요. 그럼 할아버지 출동하지. 메시지를 보내고도 한참 휴대폰을 쳐다봤어요. 창밖에서 아파트 화단에 철쭉이 분홍빛으로 번져오르고 있었어요.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다시 불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울컥했어요. 울컥하는데 눈물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 같은 게 가슴을 지나가더라고요. 금요일 하원길에 민호랑 도서관에 들렀어요. 민호는 제 손을 잡고 쪼르르 달리더니 이야기방 문턱에서 갑자기 멈춰 섰어요. 외할아버지들은 많았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여기서 일해요. 하고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부끄럽고 기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한다는 말이 참 고마웠거든요. 봉사라고 몇 번을 말해도 아이 귀에는 일로 들렸나 봐요. 누군가에게 보여줄 자리가 생겼다는 사실이 저를 살렸어요. 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를 시샘하는 눈도 있더라고요. 동료 봉사자 정 선생이 있었어요. 7살 아이들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한 번은 차를 마시다 말고 제 어깨를 툭 치며 그러더라고요. 요즘 뉴스 보면 별일 다 있잖아. 애들한테 너무 잘해줘도 오해 산다니까. 특히 할아버지들은 조심해야 해. 그 말이 장난처럼 들리다가도 가슴 밑바닥을 슬쩍 긁어내렸어요. 저는 어설프게 웃었어요. 예, 조심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넘겼지만 이야기방 바닥에 깔린 펠트 매트의 봉제선 하나하나가 걸려 넘어질 만큼 예민해졌어요. 아이 손이 제 무릎에 와 닿을 때마다 저는 무릎을 아주 조금 뒤로 당겼어요. 아이들이 눈치채지 않게, 그러나 제 마음은 더 어두워졌어요. 왜 나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꾸 의심부터 두려워해야 할까 하는 억울함 같은 게 치밀어 올랐어요. 억울함은 억울함을 부르더라고요. 어느 날은 구청에서 팀장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관장실에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그 뒤로 관장이 저를 불렀어요. 어르신, 올해 예산이 좀 깎였어요. 이야기 프로그램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어르신 수업은 유지하고 싶은데 상황이. 관장 얼굴에 죄 없는 주름이 늘어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줄여도 괜찮아요. 남는 시간엔 책 정리라도 하죠.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돌아서 나오는 길에 손등이 저릿저릿했어요. 막 생긴 자리였는데 벌써 빼앗길까 봐 겁이 났거든요. 겁이 나니까 화가 났어요. 구청도 소문도 다 싫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둥글게 앉아 저만 바라보고 있으니 어쩌겠어요. 저는 다시 입을 열고 한 글자 한 글자 더 어루만지듯 읽었어요. 괜찮다는 말을 책 속에 숨겨 아이들 손에 쥐어주려고요. 그날 밤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다가 서랍 맨 뒤에서 얇은 종이 봉투를 하나 발견했어요. 퇴직할 때 받은 기념 엽서들이었어요. 그 중에 회사 후배가 쓴 엽서가 있었는데 선배님은 숫자 뒤에 사람 얼굴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뒷목이 얼어붙었어요.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나를 위로하려고 그렇게 쓴 말일까요? 어떤 숫자들 뒤에는 얼굴이 보였는데 어떤 숫자들 뒤에는 제가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했던 얼굴이 있었거든요. 그 얼굴들이 조용히 눈을 감고 누워있는 듯 했어요. 저는 엽서를 봉투에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떨린 손을 주먹으로 꼭 쥐었어요. 내일은 아이들 앞에서 더 부드럽게 읽자 마음을 다잡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 이야기방에 새로운 아이가 왔어요. 이름표엔 별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엄마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문 앞에 서서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매가 또렷했고 가만히 서 있는데도 주위 공기가 조금 긴장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처럼 안녕 별아. 앉아볼래? 하고 웃었어요. 별은 말이 없는 편이었고 대신 제 손 움직임을 유심히 따라 보더라고요. 페이지를 넘기는 손등의 핏줄까지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시선이 조금 낯설었지만 아이들이 첫날은 다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이틀이 지나고 별은 제 곁에 아주 가까이 앉기 시작했어요. 책 속 주인공이 울면 별도 훌쩍였고 주인공이 웃으면 별도 허리를 젖혀 크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맑고 둥글어서 저는 두려웠던 마음을 서서히 풀었어요. 정 선생은 또 한마디 보태더라고요. 저 아이 엄마, 어제 관장실 앞에서 누군가랑 통화하던데. 뭐 확인이니 뭐니 여튼 조심해.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괜히 말을 하면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어요. 그날따라 등줄기로 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이니까 저는 또박또박 읽었어요. 아이들은 그 또박또박을 믿더라고요. 그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목요일 수업이 끝나고 별이 조용히 제 앞에 섰어요. 다른 아이들은 사탕을 나눠 먹느라고 부산했는데 별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내일도 읽어줄 거죠? 저는 웃으면서 그럼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문가에 서 있던 별의 엄마가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제게 가볍게 목례를 하더니 아주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항상 고맙습니다. 저는 별이 책을 정말 좋아하네요. 라고 답했어요. 그 여자는 대답 대신 제 가슴팍 어딘가를 잠깐 바라보더라고요. 마치 뭔가를 찾는 사람처럼요. 그 시선이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데 오래전 생각이 아주 희미하게 등 뒤에서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모른 척 웃었어요. 살다 보면 닮은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돌아섰어요. 금요일 비가 왔어요. 이야기방 창문에 잔비가 송글송글 맺혔어요. 아이들은 비 오는 날 이야기를 좋아해요. 저는 빗방울 악단을 꺼냈어요. 읽는 내내 아이들이 책 속 소리를 따라 했어요. 딩동댕 톡톡톡 하고요. 마지막 장을 덮자 박수가 났어요. 전부가 한꺼번에 치는 박수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저는 박수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장과 카드를 챙겼어요. 자, 오늘도 도장. 아이들이 줄을 섰어요. 제 앞에 한 명씩 와서 카드를 내밀었어요. 꾹, 꾹. 도장이 찍힐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세상과 딱딱 맞물리는 소리였어요. 마지막 줄에 별이 있었어요. 별은 줄 맨 끝에서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왔어요. 카드 대신
작은 손으로 제 소매를 살짝 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어요. 홍 할아버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입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누가 제 가슴을 안에서 쳤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웃었어요. 이름을 어떻게 알았니?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어요. 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별의 엄마가 이야기방 문턱에서 우리 둘을 보고 서 있었어요. 비가 그친 창문 너머로 빛이 살짝 비쳐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빛 속에서 그 여자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흔들리는 걸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어디선가 들었던 문장이 귓속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숫자 뒤에 얼굴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사탕을 나눠 먹으며 웃고 있었고 도장과 카드, 그리고 제 이름은 공중에 매달린 종소리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별이 제 이름을 불렀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그 조그만 입술이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마치 제가 오래전 어디에 숨겨두고 잊은 진실을 그 아이가 우연히 집어 올린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별을 보면 가슴이 조심스레 뛰었어요. 두근거린다는 표현보단 마치 오래된 시한폭탄 옆에 앉아있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별을 싫어할 수가 없었어요. 별은 늘 제 말에 귀를 기울였고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눈으로 책장을 바라보았거든요. 문제는 어른들이었어요. 정 선생이었죠. 그날도 도서관 휴게실에서 종이컵 커피를 홀짝이며 말하더라고요. 요즘 뉴스 안 봐요?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잖아. 애들한테 너무 친절한 건 오히려 의심받는다니까. 처음엔 웃어 넘겼는데 두 번째는 못 웃겠더라고요. 정 선생 눈동자가 제게 콕 박혀 있었거든요. 커피 향이 갑자기 싸늘해졌어요. 선생님, 전 그냥 책만 읽어주는 건데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정 선생이 피식 웃었어요. 나도 알아요. 다만 요즘은 뭐든 조심해야 한다니까. 특히 남자 봉사자들은. 그 말이 한동안 뇌리에 남았어요. 이야기방에 들어갈 때마다 바닥 매트가 갑자기 미끄러운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달려오면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나 있었어요. 아이들은 전처럼 할아버지 하고 웃었지만 저는 웃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 이를 꼭 다물어야 했어요. 억울했어요. 나는 잘해주려는 것뿐인데 왜 이 마음을 자꾸 의심받아야 하나. 그 억울함은 묘하게 수치심을 불러왔어요. 수치심은 또 분노로 이어졌어요. 어느새 저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고 방 한구석 CCTV 렌즈만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읽는 목소리도 서서히 기계처럼 굳어갔어요. 그러던 중 도서관의 구청 팀장이 들이닥쳤어요. 정장을 입은 체구 큰 남자였는데 관장실에서 한참을 머물다 나왔어요. 얼굴에 그늘이 잔뜩 깔려 있었어요. 점심 무렵 관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어르신 올해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이야기 프로그램 줄이라는 압박이 들어왔어요. 구청 쪽에서. 말을 끝맺지 못하고 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혹시 봉사 중단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마치 자진해서 물러나주면 좋겠다는 식처럼요. 괜찮아요. 뭐라도 하죠.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복도로 나오자마자 손끝이 저리더라고요. 이야기방 문고리를 잡는데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어요. 그 자리마저 잃을까 봐 무서웠어요. 무서우니까 더 화가 났어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세상이 날카로운지 억울했어요. 그날 오후 별이 이야기방에 제일 먼저 와 있었어요. 의자에 곧게 앉아 책 표지를 손가락으로 쓰다듬고 있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만들며 다가갔어요. 오늘은 무슨 색깔 기분이에요? 별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회색이요.
그 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아이 입에서 회색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왜 회색이에요? 제가 묻자 별이 제 얼굴을 빤히 보며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오늘 울었어요. 순간 책 속 글씨들이 전부 지워진 것처럼 흐려졌어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그냥 그래도 여기선 웃자 라고 말했어요. 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꼬리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별의 엄마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이를 데려가려다 말고 저를 한번 스쳐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가게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입이 마르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어요. 저는 모른다고, 미안하다고, 아무 말이라도 해야 했는데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별 엄마는 제 표정을 똑바로 보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30년 전 시장 해도디 슈퍼요. 기억 안 나세요? 해도디 슈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말 오래전이었어요. 그 이름은 제 서랍 맨 뒤에 던져두었던 장부 조작 사건과 엮여 있었거든요. 숫자를 옮기고 도장을 몰래 찍고 윗사람 눈치만 보던 시절. 그 가게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뒤엔 제가 있었어요. 서류 한 장, 도장 하나. 그게 한 가게를 무너뜨렸어요. 그 가게엔 누군가의 부모가 있었겠죠. 그 부모의 아이가 지금 제 앞에 서 있었던 거였어요. 별 엄마는 말을 마치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이 손을 잡았어요. 다음에 봬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어요. 저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한동안 이야기방 가운데 서 있었어요. 아이들이 남기고 간 도서카드 위에 도장이 반쯤만 찍힌 채 말라가고 있었어요. 제가 찍은 도장인데 어쩐지 제 손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누가 어깨를 툭 쳤어요. 정 선생이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사색이에요.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괜찮아요.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어요. 정 선생은 잠시 제 얼굴을 보다 말고 휘파람을 불며 나갔어요. 그 휘파람 소리가 등 뒤에서 길게 꼬리를 끌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샤워기를 틀어놓고도 물속에 서 있기만 했어요. 뜨거운 물이 어깨를 때렸는데도 속은 얼음 같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퇴직 이후 가장 나답다고 느꼈던 요즘이었는데 그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저를 보고 웃었던 순간까지도. 혹시 내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그냥 과거에서 도망친 것뿐은 아니었을까요? 씻고 나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영희가 과일을 깎다 말고 물었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귤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귤즙이 퍼졌는데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영희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따라 영희의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마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사람처럼요. 다음날 도서관 로비에 주민 커뮤니티 전단지가 붙었어요. 봉사자 교체 필요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익명 글이었어요. 요즘 남성 봉사자들 문제 많다더라는 식의 말이었어요. 제 이름은 없었지만 제 얘기 같았어요. 정 선생은 그걸 보고 피식 웃더라고요. 요즘 별별 소문 다 돌아요. 신경 쓰지 마요. 그 말투가 더 불안했어요.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은 대개 이미 다들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저녁 별의 엄마가 관장실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보았어요. 확인됐대요. 맞대요. 내일 얘기할게요. 그 말이 또렷이 들렸어요. 그 순간 허벅지 근육이 뚝 하고 굳는 것 같았어요. 걸음을 옮기는데 발바닥 밑에서 바닥이 아주 천천히 꺼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겨우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했어요.
책가방에서 내일 읽을 책을 꺼내 펼쳤어요. 글자가 전부 흔들렸어요. 눈앞이 흐려지더라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절대 티 내지 말자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그런데도 손끝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마치 종이장이 아니라 오래된 비밀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서랍 맨 아래 깊숙한 곳에 넣어둔 종이 봉투를 꺼낸 건 결국 그날 밤이었어요. 도서관에서 별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리 텔레비전을 켜도 뉴스 앵커 입모양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통 머릿속에서 그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해도 디슈퍼 기억 안 나세요? 그 말이 제 귓속 어딘가를 계속 긁어내렸어요. 봉투를 열자 오래된 문서들이 푸석한 먼지와 함께 풀썩 떨어졌어요. 서류 끝에 찍힌 도장들이 죄다 제 이름을 안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서류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시키니까 한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수십 년간 설득했었어요.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 서류 뒷면에 눌려있던 연필 자국, 얇게 남은 메모 조각 하나하나가 전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해돋이 외상 215만원, 회수 불능 처리, 적자분 상회의 전가. 그 글씨들 사이로 그때 사무실의 눅눅한 공기와 박 전무의 목소리가 되살아났어요. 자네가 도장만 찍으면 돼. 이건 다 시스템상 처리야. 우린 수치 맞추는 게 일이야. 사람 감정은 넣지 마. 그때 저는 서류 위에 손을 올리고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런데 박 전무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죠. 괜히 정의로운 척하다가 본인만 다쳐. 젊은 나이에 그러지 마. 그 말에 저는 결국 도장을 꾹 찍었어요. 그 도장 소리가 아직도 귓속에서 쿡 울려요. 그 뒤로 그 부부는 몇 달 만에 가게 문을 닫았어요. 시장 골목에 붙었던 해도 디슈퍼 간판이 사라진 걸 봤을 때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출근길에 반대편 인도로 걸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고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으면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그 일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돌아왔어요.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는 6살 아이의 입술을 타고요. 며칠 뒤 박 전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년 이후 소식 한 번 없던 사람이었는데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요즘 도서관에서 이름 좀 날린다며? 그 얘기 들리더라. 말투가 이상했어요. 정겨운 척하면서도 어딘가 날이 서 있었어요. 옛날 일 혹시라도 누가 건드리면 골치 아플 걸세. 내가 증거를 아직 갖고 있거든. 자네 도장 찍힌 원본 말일세.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박 전무는 한참 침묵하더니 아주 천천히 덧붙였어요. 입 다물고 있으면 나도 도와주지. 도서관에 후원금 넣어줄게. 그쪽 관장이 요즘 예산 때문에 곤란하다며? 그거 해결해 줄 수도 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전화가 끊기고 난 뒤에도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어요. 귀 안쪽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뜨겁고 간질거렸어요. 도와주겠다는 말이 협박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건 제 과거를 대가로 아이들 앞에서 계속 웃는 권리를 사라는 말 같았거든요. 다음 날 도서관 게시판에 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남성 봉사자 관리 강화 필요. 익명 글이었지만 사람들이 이야기방 앞에서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정 선생은 팔짱을 끼고 중얼거렸어요. 요즘 별 엄마 관장한테 무슨 얘기하던데. 무슨 책임이니 뭐니 뭔지 모르지만 냄새가 이상해. 그 말이 귓속에서 묘하게 울렸어요. 별 엄마가 정말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죄책감에 미쳐서 과민해진 걸까요? 어느 쪽이든 숨이 가빠졌어요. 이야기방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은 또 저를 보고 웃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책이에요? 그 소리가 칼날 같았어요. 웃고 싶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책장을 넘기는데 손끝이 떨려서 종이가 자꾸 미끄러졌어요. 아이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별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별의 눈빛엔 뭔가 있었어요. 마치 나는 알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수업이 끝나자 별 엄마가 다가왔어요. 아이를 뒤에 세워두고 제 앞에 서더니 아주 낮게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 그날 이후 술에 의지했어요. 엄마는 결국 저희 두 남매 두고 떠났고요. 아버지는 1년도 못 버티고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잊었어요. 그녀는 담담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숨이 더 고르게 들리고 있었어요. 전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 서류에 찍힌 이름을 외웠어요. 홍. 오늘도 아이와 집에 돌아가면 반복해서 말해줘요. 그 이름 꼭 기억하라고요. 별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아이 손을 잡아 나갔어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바닥 매트에 찍힌 작은 아이들 발자국들이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날 밤 영희가 제 얼굴을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소파 옆에 쌓아둔 민호 그림책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표지가 내가 있어 행복해라는 제목이었어요. 아이들 앞에선 웃어야 했어요.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하지만 머릿속에선 별 엄마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홍, 꼭 기억하라고요. 저는 결국 그날 밤 내내 책 한 줄도 읽지 못했어요. 책장을 넘길 때마다 종이가 아니라 그날 제가 찍었던 도장 소리가 들렸어요. 꾹, 꾹. 그 도장 소리가 점점 무겁게 변해서 마치 제 이름을 찍어 누르는 망치처럼 들렸어요. 며칠 뒤 도서관에 박 전무가 나타났어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어요. 관장과 악수를 나눈 뒤 일부러 제 쪽으로 와서 손을 내밀었어요. 오랜만 일세. 자네 요즘 참 유명하다더군. 그 손을 잡는 순간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박 전무는 웃으면서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생각해보게. 후원금 아이들. 자네 자리. 다 지킬 수 있어.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섰어요. 관장은 어르신, 이분이 후원 약속하고 가셨어요. 다행이에요. 하고 기뻐했지만 저는 도서관 바닥 무늬만 멍하니 내려다 봤어요. 그 무늬가 전부 금이 간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마지막 수업 시간 민호가 그림을 하나 내밀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저와 민호, 수진, 별, 그리고 별 엄마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그 그림 속에서 저는 누구보다 크게 그려져 있었어요. 민호는 할아버지 제일 크고 제일 웃고 있죠? 하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순수해서 그 순간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저는 웃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 그림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림 속 제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 행복을 제가 가질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갈라진 목소리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말해. 내 잘못이었잖아. 아니야, 시스템이 그랬어. 너만 그런 게 아니었어. 그래도 그 도장은 내 손이었잖아. 그 목소리들이 서로 엉켜 귀 속을 긁어댔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아주 작고 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내일도 읽어줄 거죠? 별의 목소리였어요. 그 소리에 가슴이 확 무너졌어요. 아직도 나를 그렇게 부르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했어요. 그래, 내일도 읽어줄게. 하지만 언젠간 말해야겠지. 도망만 치고 살 순 없으니까. 그날 이후로 도서관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무도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제 곁을 슬며시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복도 끝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직원들이 제가 지나가자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보고 웃었지만 어른들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아이들의 웃음 사이로 쏟아지는 그 냉기가 서늘한 바늘처럼 피부에 박혔어요. 어느 날 구청 감사팀이 들이닥쳤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관장실로 들어가며 신분증을 번쩍 들었어요. 복도까지 긴장감이 퍼졌어요. 관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어르신, 감사팀이 주민 민원 때문에 온 거예요. 익명 제보라는데 혹시 무슨 오해 살 만한 일 있으셨어요? 그 말에 숨이 멎을 뻔했어요. 오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없다고 말해야 했지만 입술이 굳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당분간은 이야기방 수업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용히 지나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잔인했어요. 조용히 지나가라는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사라지라는 말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야기방 문을 나서며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라일락들이 흐릿하게 흔들렸어요. 바람 때문인지 제 시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지역 커뮤니티 앱에 글이 올라왔어요. 도서관 봉사자 문제 있음. 아이들과 너무 친밀한 행동. 교체 필요? 제 이름은 없었지만 다들 알 거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댓글들이 달렸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아이들 있는 곳엔 신중해야지. 눈앞이 흐려졌어요. 심장이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뛸 자리를 잃은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내려놓는데 손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그때 영희가 거실 불을 끌어 나오다 제 얼굴을 보더니 멈췄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자 영희가 제 앞에 천천히 앉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그 옛날 일 혹시 다시 들춰진 거예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저는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그러자 영희가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제 손등을 덮었어요. 사실 나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신이 장부 조작한 거. 박 전무가 당신한테 서류 맡기던 거 내가 봤어요. 그때 내가 뭐라도 말했어야 했는데 못했어요. 당신이 무너질까봐 그냥 가족부터 지키자고 했어요. 그게 평생 죄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울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영희까지 나처럼 됐구나. 영희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사과는 약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늦었을 뿐이에요. 그 말이 가슴속에서 아주 오래 메아리 쳤어요. 늦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아픈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며칠 후 도서관에서 어린이 낭독회 행사를 열었어요. 저는 원래 무대에 서지 않기로 했지만 관장이 그래도 한 번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이들이 계속 어르신 찾잖아요. 오늘만이라도. 그 말에 저는 결국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아이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어요. 그중 별도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무릎을 꼭 쥐고 눈동자를 반짝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에 심장이 떨렸어요. 책을 펼치려는데 손끝이 심하게 떨려서 종이가 찢어질 뻔했어요. 숨을 고르고 첫 문장을 읽었어요. 옛날에 어떤 어른이 잘못했어요. 그 어른은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 순간 이야기방이 고요해졌어요. 아이들은 숨소리도 없이 제 입만 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 문장 한 문장
제 이야기를 빗대어 읽었어요. 도망치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어른의 이름을 불렀어요. 잊지 말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때 문 뒤에서 갑자기 박 전무가 나타났어요. 양복 차림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관장이 깜짝 놀라며 다가갔지만 박 전무는 제 앞으로 성큼 걸어왔어요. 이 할아버지 영웅인 척하지 마.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나? 이 사람 도장 하나로 몇 가게가 무너졌는지 알아?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웅성거렸어요. 별은 조용히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별의 엄마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사이를 천천히 지나 제 옆에 섰어요. 그리고 박 전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증거요? 저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어른들이 달라야 한다고 들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박 전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녀는 저를 한번 보고 말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전 다 압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선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박 전무는 한참을 서 있다가 씩씩거리며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어요. 아이들은 웅성거렸지만 별은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너무 뜨거워서 눈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꽉 쥐었어요. 손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제 진짜 이름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어요. 아이들은 숨을 죽였고 별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제 이름을 제 입으로 꺼내려 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이 폭발하듯 뜨겁게 타올랐어요. 제 이름은 홍입니다. 그 말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정말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 굳어있던 돌덩이가 산산이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숨을 멈춘 채 저를 바라봤어요. 별도 민호도 모두 아주 조용했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은 손을 꼭 쥐었어요. 떨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말했어요. 36살이었어요. 회계팀 과장이었죠. 제가 찍은 도장 하나로 한 가게가 아니 한 가족이 무너졌어요. 그땐 회사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와 생각하니 그건 핑계였어요. 겁났고 이기적이었어요. 살기 위해 남을 밟았어요. 숨이 가빠졌어요. 아이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지 수십 번 고민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 눈동자에 제가 비치고 있었어요. 그 눈동자에서 도망치면 다시는 제 이름을 부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외면하면 더 큰 잘못이 된다는 걸요. 순간 이야기방이 무겁게 고요해졌어요. 바람 소리도 종이 넘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별의 엄마가 한 발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오늘을 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했는데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어요. 전 용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저도 당신이 달라졌으면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결국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이들이 웅성거렸지만
누구도 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호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요. 내일도 읽어줘야 하잖아요. 그 말에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졌어요. 저는 민호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관장실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구청 직원들, 지역 주민대표, 그리고 박 전무까지 앉아 있었어요. 저는 모두 앞에서 다시 한번 말했어요. 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장학금을 만들겠습니다. 퇴직금 일부와 제 집을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법적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어요. 박 전무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가. 그때 별 엄마가 말했어요. 소용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어른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 한마디에 회의장 안이 숨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며칠 후 도서관 게시판에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어요. 홍 봉사자, 활동 재개 예정 민간 후원 매칭 심사 중. 관장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아이들한테 필요한 분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 선생도 한참을 뜸 들이다가 툭 내뱉더라고요. 뭐, 인간이란 게 결국 실수하면서 사는 거니까. 어색한 위로였지만 이상하게 고마웠어요. 이야기방에 다시 앉았을 때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할아버지다. 그 소리가 전보다 더 크게 울렸어요. 별이 제 앞에 와서 도서 카드를 내밀었어요. 작은 글씨로 쓰인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별. 저는 도장을 꾹 찍었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어요. 별이 도장 찍힌 카드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내일도 읽어주실 거죠? 저는 웃었어요.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하지. 창밖에는 빗방울이 막 그친 뒤였어요. 이야기방 창문에 물기가 남아 있었고 햇살이 그 위로 부서지며 무지개처럼 번졌어요. 책장 위 책등들이 빛을 받아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묘비처럼 보이기도 했고 새로 지은 이정표처럼도 보였어요. 저는 한참 그 책등들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야 내 이름을 다시 돌려받은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아빠, 내일 민호랑 같이 도서관 갈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으니 민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별이 부르던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홍 할아버지. 그 목소리가 이번엔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이 무겁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제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내가 먼저 준비 다 했어요.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솟은 채로 책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아직 이가 다 빠지지 않은 웃음으로 방 안을 가득 채우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모자를 눌렀었어요. 그래, 오늘은 네가 내 안내원이구나. 민호는 신이 나서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가요. 우리 빨리 도서관 가야 돼요. 오늘은 내가 책 소개도 해줄 거예요. 그 작은 손에 이끌려 걷는데 이상하게 세상이 아주 가볍게 발밑으로 밀려나는 기분이었어요. 아파트 화단의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며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았어요. 오래전 퇴직하던 날 빈 주차장에서 혼자 서 있던 제 발걸음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무겁기만 했는데 오늘은 참 가벼웠어요.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다시 걷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할아버지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전 축하연에서 듣던 박수 소리 같았어요. 별도 있었어요. 별은 예전보다 조금 밝아진 얼굴로 제 앞에 와서 아주 작게 말했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내 덕분에 잘 잤지.
별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더니 도서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 작은 카드 위엔 아직 어제 도장이 선명했어요. 별은 도장을 받지 않고도 기뻐했어요. 이제는 도장보다 목소리가 먼저였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민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녹음기였어요. 할아버지, 나 어젯밤에 이거 만들었어요. 버튼을 누르자 민호 목소리가 삐뚤빼뚤 흘러나왔어요. 할아버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할아버지예요. 책 읽어주는 목소리 세상에서 제일 포근해요. 내일도 꼭 읽어줘요. 목소리가 끝나자 이야기방이 고요해졌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제 얼굴을 올려다 봤어요. 저는 목이 메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더라고요. 할아버지, 왜 울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울긴 누가 울어, 바람이 들어간 거지. 하지만 그 바람은 너무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수진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민호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오랜만에 본 얼굴이었는데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어요. 수진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빠, 오늘 민호가 너무 신나했어요. 아빠가 도서관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대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민호가 제 다리에 매달리며 소리쳤어요. 내일도 같이 가요. 우리 셋이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이름 없는 하루들이 전부 제 이름으로 다시 수놓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이야기방에서 가져온 책들을 책장에 꽂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래, 내일도 읽어줘야지. 창밖에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창틀 위에 놓인 도장 하나가 희미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그 도장은 이제 벌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아이들이 부른 제 이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